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치과 박기웅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임플란트 치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큰 주제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연속해서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매우 포괄적이고 복잡해서 제대로 쉽게 정리해낼 수 있을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 의사로서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케이스를 접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감히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큰 주제에 대한 답은 구체적으로 볼 때 아마도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다루어야 할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주제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비용도 저렴하고 아프지 않아야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고려할 사항인 임플란트의 수명에 대해서부터 오늘부터 시간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수명이 오래 가려면 필요한 고정력을 잘 예상한 후 환자의 면역력을 감안해서 픽스처의 종류와 개수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심되 올바른 방법으로 심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적절하게 보철물을 만들어주고 또 사후 관리를 잘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다보고 총체적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상과 다른 경우도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필요한 고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내용이 역시 아주 많고 복잡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할 주제입니다. 필요한 고정력을 예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요소는 골질과 골량이죠. 그 이유는 잔존골법과 길이에 따라서 식립 가능한 픽스의 지름과 길이가 한정이 되기 때문이고 또 픽스트를 받치는 골질이 단단하면 고정력이 세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픽스처의 고정력은 골질과 골량의 총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필요한 고정력을 제대로 예상하기 위해서 우선은 얻을 수 있는 고정력부터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보는 것이 골질과 골량인데 이때 골량만 보지 말고 골질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골질과 골량은 파노라마 사진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CT를 참고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로서 이 치아의 측은 둘레만 보더라도 7밀골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할 이 자리의 뼈도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골질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CT를 보면은 슬쩍으로 7밀골 형성이 약하게 되어 있고 스크먹게 보일 정도로 골질이 약하게 보입니다. 즉 협착의 침유충이 두터워서 파노라마상에서 골질이 좋아 보인 겁니다. 골량은 좋으나 골질이 나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보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임플란트 치료의 첫 단계는 발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환자는 골질은 원래 좋은 것 같은데 왜 이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발치 시에 염증 조직을 제거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임플란트를 위한 발치라는 제목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다 아무런 뼈가 참 같지만 CT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노라마에서는 골 길이가 충분해 보이지만 CT를 보면은 설척의 치조골 모양이 이래서 식립 가능한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앞니의 경우만 봐도 절치관의 위치와 크기가 예상과 달라서 사용 가능한 골폭의
골폭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고정력을 예상하는 첫 단계는 골질과 골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얻을 수 있는 고정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죠. 골질과 골량이 둘 다 좋거나 나쁜 경우는 치료계획을 잡기가 차라리 간단하지만 둘째, 셋째 경우에는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할지 애매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얻을 수 있는 고정력의 평가가 끝났으면 다음 단계로서 필요한 고정력에 관련된 또 다른 요소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꼭 따져봐야 할 중요한 이슈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주어진 이 골량을 뼈이식을 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겠는가, 특히 지배를 해서 골폭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인 골유축과 표면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골유착이라는 용어가 불러오는 착각과 표면처리를 안 하면 유착이 안 되거나 나쁘게 된다는 오해입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해도 맞지만 픽스처에 표면처리를 하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골유착에 관해서는 착각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영어로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인데 한자어로 골유착이라고 번역이 되는 바람에 이 착이란 한자의 뜻 때문에 순 우리말로 붙는다고 흔히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 그런 줄 알면서도 픽스처와 실제로 뼈에 붙는다고 순간적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픽스처와 지조골은 서로 다른 물질이라서 한 몸이 되어서 붙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단지 서로 맞닿고 있는 것이며 둘 사이에 어떠한 접착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정력이 생기는 이유는 픽스처와 뼈가 서로 간에 긴밀하게 맞닿고 있어서 픽스처가 꼼짝을 못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픽스처를 표면을 둘러싼 뼈가 단단하다면 교합력을 더 잘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고정력이 세지는 겁니다. 이는 비유를 하자면 나무의 못을 박아서 고정이 되는 것은 서로 붙어서가 아니라 나무가 압박이 되어 빈틈이 없이 꽉 끼기 때문이고, 재질이 단단한 나무일수록 더 무거운 액자를 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만 나무에는 처음부터 액자를 걸 수 있지만 임플란트가 씹는 힘을 받아낼 수 있으려면 유착 기간 동안 단단한 천일골이 픽스처 둘레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임플란트도 신고 난 직후에는 뼈가 압박이 되어 초기 고정이 생기지만 주로 침일골에 한정된 일이며 식립 초기에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만약 골유착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씹는다면 골절이 아주 단단하지 않는 한 픽스처와 뼈 사이가 벌어져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연조적이 침투해서 유착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부하 방식은 이론적으로 실패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일체형이나 ITI 타입 픽스처가 불리한 이유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골유착이 제대로 된 경우라면 침일골이 픽스처 둘레로 잘 형성되고 또 서로 간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 임상에서 대부분의 경우 골유착이 픽스처 둘레 전체에서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인치는 치권 둘레 전체에 침울 형성이 잘 되었음을 근원심은 파노라마에서 협술적으로는 CT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에서는 골질이 안 좋은 경우는 근원심으로는 일부 구간에서 침골 형성이 약하게 되어 있고, 게다가 딱 붙지 못하고 뼈가 픽스처 표면에서 물러나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것이 파노라마 사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오류라면 좋겠지만 CT상에서도 그렇게 보이고, 그나마 여기서는 침울 형성이 안 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협술 쪽에서는 골유착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골질이 좋은 경우는 근원심으로도
나사산 사이만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침밀골 형성이 잘 되어 있지만 CT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제대로 맞닿아 있지 못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술 쪽에서는 골유착이 역시 잘 됩니다. 골질에 따라 골유착 결과가 다른 것을 한 사람의 케이스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니가 어금니보다 하악이 상악보다 뼈가 더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골질이 가장 좋은 하악 절치부의 결과부터 보면 전체적으로 골유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심으로 조금씩은 덜 닿아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악 제2대구체의 결과를 보면 역시 근원심으로는 골유착이 미흡하지만 협술 방향으로는 역시 골유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골질이 안 좋은 상악 제2대구체의 결과를 보면 제일 못하지만 앞수와 마찬가지로 골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구체에서도 골질이 좋은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를 하는 환자의 대부분 평균 연령대가 높아서 골질이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골량마저 부족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대부분의 경우 골유착은 픽스처의 협술 쪽에서만 생긴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치조골의 모양이 근원심 방향으로는 길지만 협술 방향으로는 짧기 때문에 단단한 침밀골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또 마찬가지 이유로 식입 시에 쉽게 압박이 되어서 뼈가 다져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근원심 방향으로는 침밀골이 잘 안 생기는 이유는 주변에 침밀골이 없고 물렁한 망상 부분만 있는 데다가 골질마저 안 좋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치조골의 구조상 이렇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근원심으로는 그나마 침밀골 형성이 되더라도 맞닿아 있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픽스처에 표면 처리를 했기 때문이고 또 나사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는 치과 임플란트의 변천 역사기도 한데 초창기의 픽스처에는 표면 처리를 안 했었죠. 그걸 머신드라고 부르는데 머신드 부분에서 골유착이 된 뼈는 아주 매끈하고 단단한 표면을 가진 샤이니본이고 소위 말하는 오지달 골유착입니다. 하지만 대신에 유착 실패가 잘 되기 때문에 유착 성공률을 높이고자 표면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잘 붙어야 되니까요. 즉 현재까지 기술로는 어쩔 수 없으므로 타협을 한 결과로 나온 절충된 형태의 골유착인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딱 한번 우연히 이 오리지널 골유착을 보았는데 그 얘기는 오후 진료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계속 이어서 표면 처리를 하면 왜 뼈와 픽스처가 근원심 방향으로 서로 간에 제대로 맞닿지 못하는지 또 나사산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